자, 두 개 설치하셨어요? 일단 스태츠 모델즈라고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패키지 이름에다가 복수형 붙이는 거 진짜 범죄 아닌가. 둘 다 설치된 사람, 손, 네, 살짝만 더 기다리고 시작을 할게요. 쉬는 시간 강제 연장. 여러분들을 위해 폰트를 키워드렸습니다. 다 설치되셨나요? 네, 된 걸로 간주하고 계속 가볼게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토픽,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부터 한동안 코드 쓰는 시간 없으니까 그냥 교양 듣는 느낌으로, 아니다, 전공 듣는 느낌으로 화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마이크를 연결을 할게요. 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과학 방법론의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상관관계는 correlation,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정도인 거고, 인과관계는 causality,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그 조금 더 구체적인 관계성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변수가 함께 움직이는 공변성으로 정의를 합니다. 공변성, co-variation. 뭐냐면 co가 같이라는 뜻이잖아요. 같이 variation,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키가 커지면 몸무게도 늘어난다. 이런 거. 키가 작아지면 몸무게도 줄어든다. 이런 게 공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상관관계 써놨죠. 키 180에 몸무게 80, 키 170에 몸무게 70, 키 160에 몸무게 60. 사람들의 평균적인 데이터가 이렇다면, 그러면 키가 증가하면 몸무게도 증가하고 키가 줄면 몸무게도 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저런 상관관계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참고로 이거 진짜 중요한데, 그러면 반대로 움직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거냐? 아닙니다. 반대 방향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량이 늘어날수록 체지방률은 줄어들겠죠, 아마도. 자, 그러면 당연히 운동량이 쭉 올라갈수록 체지방률을 감소하고, 반대로 운동량이 감소하면 체지방률은 증가하는 이런 관계에 있을 텐데, 약간 반비례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요런 애들은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공변성이 높은 거예요. 그냥 반대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강한 거예요.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상관관계가 없다는 건 뭐냐면 한 대변수가 움직여도 다른 변수가 맘대로 움직이는 일정한 규칙성이 전혀 없는 게 상관관계 없음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액정 크기와 수명, 뭐, 예, 관계 잘 찾아보시고요. 네, 없겠죠, 웬만하면.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 없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반대 방향도 강력한 상관관계예요. 자, 그럼 인과는 뭐냐? 인과가 사실 원인과 결과잖아요. 의미 자체가. 두 변인이 단순히 함께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이에 얘가 이유가 돼서 얘가 결과로서 나타난다. 라는 더 강한 사슬 같은 연결고리가 있는 거를 우리가 인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기압과 강수 확률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기압이 떨어지는 날은 비가 올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구과학적으로 그 원리가 다 밝혀져 있잖아요. 뭐 기압이 떨어지면 뭐죠? 지구과학 한지 5년 지나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가 온대요. 네. 진짜 외우지? 기억이 안 나네. 구름이 올라가서 맞죠? 구름 상승.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얘네는 단순히 통계적으로 같이 움직인다. 요 정도의 성질이 아니라 그쵸? 뭔가 원인이 규명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더 넓은 개념이겠어요? 그쵸? 인과관계가 훨씬 더 밝혀내기 어려운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써놨잖아요. 일반적으로 과학 방법론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도 물론 필요합니다. 뭐, 뭐라고 할까요? 체중이 올라가면 혈압이 올라간다. 이거 인과관계가 밝혀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당연히 체중 상승은 혈압 상승이고 체중 하강은 혈압 하강이다라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두 변인 사이에 일단 다른 교란 변인이 다 통제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 교란 변인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제3의 변수가 또 세 번째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 사이에서 얘네 둘을 사실 같이 매개하고 있던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A와 B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여야 합니다. C가 걸려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변인의 선후관계. 반드시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 거야 합니다. 자, 이게 안 되는 상관관계들 한번 예시 볼게요. 굉장히 유명한 예시인데, 뭐, 어느 해변가 마을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할 때마다 익사사고 증가가 같이 관찰됐다. 그래서 이제 너가 범인이구나 하면서 아이스크림 집을 다 때려 부쉈다고 해봐요. 자, 이거 인과관계가 아니죠? 왜냐면 그 사이에 컴파운딩 팩터, 교란 변인으로 기온이 있어요. 기온이 높아지면, 즉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늘고, 기온이 늘면 익사 사고도 늘고 사람들이 해변가에 많이 갈 테니까.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었던 것뿐이지. 이게 얘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제3의 변인이 끼어 있으면 우리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관계인데 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도 높다라고 해봐요. 얘는 뭐 교란 변인까지 극단적으로 통제가 돼 있다고 칩시다. 물론 이런 문제는 보통 교란 변인이 엄청나게 많이 껴있지만 그냥 통제가 돼 있다고 칠게요. 그치만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고학력자라서 좋은 직장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좋은 사교육을 열심히 때려 부어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지 이거 선후가 뭔지 되게 불명확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인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은 변인 통제에 다른 교단 변인이 없음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서 얘네 둘이 단순히 상관관계가 있다뿐 아니라 뭐가 뭐에 선행하며 어떤 이유로 이게 얘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실험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관관계를 밝혀냈다라고 하더라도 걔는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의 시작일 뿐이지 인과관계의 증명이 절대로 아니에요. 네. 뭐, 제 극단적인 예시 몇 개 들어 읽어와 봤는데, 왼쪽 그래프, 까만색 그래프가 1인당 마가린 소비량이고요. 오른쪽 그래프가 빨간색이 미국 메인주의 이혼율이거든요. 네. 저거 상관관계 계산해보면, 비만도 혈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보다 훨씬 높거든요. 상관계수가. 상관관계 정도가. 근데, 당연히, 뭐, 말도 안 되죠. 네. 오른쪽, 강남 스타일의 구글 검색량, 교육학 분야 석사 학위 수요 횟수. 네, 당연히 관련 없을 텐데, 굉장히 그래프 딱 유사하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저런 식으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의 가능성의 하나일 뿐이지 절대로 인과관계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치만 왜 우리가 그럼에도 수많은 상관관계를 끊임없이 분석을 해보느냐? 왜 코릴레이션을 그렇게 열심히 찾느냐? 걔네들로부터 얘네는 잘하면 인과를 찾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가능성을 거기서부터 발굴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의학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써놨는데 뭐 힐의 기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힐스 크리에이테리아 네, 뭐 의학에서 저는 7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얘네를 다 만족했을 때 인과를 입증한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하나씩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예요. 어떠한 학문에도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네, 의학에서도 그냥 이렇게 7가지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정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상관관계 있죠? 네, 그만큼 코릴레이션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컴퓨터를 켜주시고 우리 상관관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두 변수의 코릴레이션을 볼 때는 우리는 산점도,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확인해요. 산점도라는 건 점이 흩뿌려져 있다라는 뜻이고 스캐터도 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사실 그 함수 하셨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함수 처음 그릴 때도 막 우리가 점 찍잖아요. X축, Y축 해놓고. 마찬가지로 2,000명의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여기 가로축에다가는 키를, 세로축에다가 몸무게를 쭉 해놓고 각 데이터 2,000명 한 점 한 점마다 여기 해당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점을 따다다다 찍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직접 스캐터 플롯 그려볼게요. 이 파일 계속 써도 괜찮죠? 혹시 뭐 너무 길어졌다 싶으신 분들은 새로 파일 파시고 df 점. 자, 우리 그래프 그릴 거니까 당연히 함수는 플롯일 텐데 아까 전에 우리 되게 많은 카인드들 배웠어요. 히스트, KDE, 바, 라인, 파이, 박스. 우리 이번에 스캐터 한번 써볼 겁니다. 스캐터라고 하는 게 이제 산점도라 그랬었죠. 스캐터는 특이하게 두 개의 변수로 작성해요. 그래서 아까 전엔 여기 df 앞에다가 시리즈를 하나 불러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df 자체에다가 스캐터를 찍은 다음에 x축은 하이트고 y축은 웨이트다. 이렇게 x랑 y 파라미터의 형태로 두 가지 변수를 적어줍니다. 저는 색깔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이라서 색깔까지 지정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하이트랑 웨이트를 각각 x, y로 지정하고 산점도를 그려보면 와우 예쁘죠?
이렇게 그래프가 순식간에 2000개 점을 하이트랑 웨이트 좌표 평면에 다다다다 찍어줍니다. 심지어 축도 알아서 조정해줘요. 지금 막 키가 80cm, 70cm 이런 값은 없으니까 그냥 잘라버린 거 딱 130부터 190 정상적인 범위로만 그려준 거 보이죠? 굉장히 예쁘죠? 색깔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대로 하시고. 자, 그러면 뭘 볼 수가 있냐?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죠. 우상향 방향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슨 말이냐? 화이트가 올라갈수록 웨이트가 올라간다라는 전체적인 경향성이 있죠. 물론 꼭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키는 더 큰데 몸무게는 더 작아요.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얘네 둘은 같이 증가하는 방향성을 보인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변성이죠. 키가 증가함에 따라 몸무게도 증가한다. 경향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기본적으로 상관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산점도로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데, 자, 근데 항상 인간은 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해야 하고 싶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가 체지방 지수와 수축기 혈압의 상관관계고, 얘가 지금 이완기 혈압과 수축기 혈압의 상관관계인데, 둘 다 어쨌든 우상향하는 방향성은 똑같이 공유하고 있죠, 공통적으로. 근데 약간 성격이 다르죠. 얘는 조금 이렇게 확 퍼진 느낌이 있는데 얘는 조금 더 일직선으로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조금 더 일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얘가 더 얘에 비해서 강한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코릴레이션이 강한지를 수치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도입하는 게 상관계수인데 자, 지금부터 제가 수학을 좀 할 건데요. 네, 저는 수학 못해요. 근데 아무튼 수학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거 왜 저게 상관관계를 의미할 수 있는지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상관계수를 처음에 정의할 때 우리가 공분산, 코버라이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정신 나갈 것 같죠? 코릴레이션, 코바레이션, 코바이런스. 자, 코버라이언스라는 공분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얘가 뭐냐면 식이 오른쪽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x 위에다가 빠 그려놓은 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그마 기호 다 아시죠? 네, 여기 의대인데. 네. i에다가 1부터 n까지 전체 값들에 대해서 요거 xi, 그러니까 i번째 값이니까 별량이죠. 거기서 평균 빼면 그냥 편차겠죠. 쉽게 말하자면. 편차를 x 변수에서도 구하고 y 변수에서도 구해서 서로 짝지어지는 것들끼리 걔 둘을 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시그마 때리고 n분의 1 하면 평균이죠. 걔네들을 평균 낸다. 쉽게 말해서 두 변수 x와 y에 대해서 짝지어지는 편차를 곱한 다음에 평균 냈다. 요게 공분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상관관계를 의미하게 되는지 밑에 제가 예시를 세 가지를 드러놨는데 하나씩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양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우상향 방향에 상관관계가 있는 값들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x는 지금 세 가지 케이스에서 다 1, 2, 3, 4, 5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y가 얘는 지금 1, 3, 6, 7, 8 얘는 같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x의 편차는 똑같아요. 그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왜냐면 평균이 3이니까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 다음에 y의 편차를 또 구해보면 이렇게 얘도 같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지금 서로 짝지어서 곱한 다음에 평균 내잖아요. 공분산을 구할 때. 그럼 8, 2, 0, 2, 6 한 다음에 5 나누면 3.6이 나와요. 뭐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똑같이 x는 1, 2, 3, 4, 5로 증가해요. 편차 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쭉 증가하고 있죠. 근데 y를 한번 봐보세요. 9, 7, 4, 3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편차를 구해보면 4, 2, 마 1, 마 2, 마 3 이렇게 떨어져요. 자, 그러면 짝지어지는 애들끼리 곱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부호가 다 어떻게 됐죠? 음수가 됐죠. 왜냐하면 평균값을 기준으로 편차를 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증가하는 방향이면 편차도 같이 증가해요.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 쪽에 있는 애들은 서로 곱해서 양수가 되잖아요. 양수 쪽에 있는 애들은 서로 곱해서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값이 크게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면 얘가 올라감에 따라 얘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되고 이쪽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교차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곱하게 되면 서로 부호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 점은 음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플러스랑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이해됐고, 그럼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1, 2, 3, 4, 5로 마찬가지로 증가하는데, 값이 5, 3, 6, 4, 7 이렇게 그냥 별 규칙성 없이 평이하게 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편차를 구해보면 0,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2,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서로 곱해보면 0, 2, 0, 마이너스 1, 4.
값들이 되게 작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부호가 서로 막 엇갈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호가 한 방향으로 일관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실제로 이렇게 더해보면 서로 상쇄가 돼서 값이 무지하게 작아집니다. 어떻게 이 공분산이라는 코버라이언스라는 값이 상관관계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서로 편차에 따라서 부호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조정하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얘를 공분산이라고 부르고 얘가 기본적으로 코릴레이션의 척도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 키랑 몸무게의 공분산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키의 편차는 센티미터일 거고 몸무게의 편차는 킬로그램 단위일 거잖아요. 그럼 얘네 다 곱하고 평균 내봤자 단위가 결론적으로 센티미터 킬로그램이 되겠죠. 자, 그러면 키와 몸무게에서 공분산을 구하면 센티킬로예요. 근데 혈당과 혈압에서 똑같이 공분산을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단위가 서로 곱해질 테니까 혈당의 단위는 미리그램 데시리터. 그 다음에 공분산의 단위는 여론조사 밀리미터 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얘네들이 단위가 서로 다른데 기본적으로 값의 크기나 분포 범위가 다른데 저기서 서로 누가 더 상관관계가 강한지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위를 나눠줍니다. 자, 단위를 나누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얘네들을 코버라이언스 이 공분산을 x와 y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이것이 이해되시죠? 여기서 시그마가 표준 편차죠.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차피 아까 전에 제가 강조드렸었잖아요. 그 원래 값과 같은 단위를 가진다고. 그래서 이 센티미터 킬로그램을 다시 한번 센티미터 킬로그램으로 나눠주는 결과가 돼서 단위가 없어져 버리죠. 정확하게는 단위가 1이 되겠죠, 무차원량.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위를 제거해서 딱 객관적인 수치로 만들어준 요것을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부릅니다. 다만 상관계수는 그 계산 방식에 따라서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공분산을 구하고 표준편차로 나눠서 구한 이 상관계수를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웬만한 상관계수는 다 피어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말고 켄달도 있고 스페어만도 있고 많은데 피어슨이 제일 표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왜 하필 되게 나눌 수 있는 값들이 많잖아요. 평균으로 나눠줘도 될 텐데 왜 굳이 표준 편차로 나누느냐? 자, 표준 편차로 나누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무조건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1, 가장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는 1, 그 다음에 상관관계 없으면 빵. 어떤 단위계에서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해도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자연수로 실수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값들을 놓고 쉽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참고로 왜 표준 편차로 나누면 값이 마일에서 1 사이로 나오느냐? 네, 그거 증명 밑에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써놨거든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확률론으로 확장해가지고 네, 기대값 범위 안에서 증명하시면 돼요. 네,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네. 코시-슈바르트가 여러분들 아마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곱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이상이다. 또 알고 계실 텐데, 네. 사실 정확한 정의가 그거더라고요. 저도 처음 이번에 찾아봤는데, 네. 원래 코시-슈바르트의 법칙이 두 벡터의 내적의 절대값이 각 벡터의 크기의 곱 이하다. 이거래요. 그래서 확률론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통계학 시간도 아니고, 이거는 패스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일이랑 1, 딱 정확하게 절대값 1이 나오면 지금 여기 양쪽 초록색 그래프 요거 두 개 보이시죠? 얘네처럼 완벽하게 모든 점들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완벽한 선형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R이 빵이면 전혀 상관관계 없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수가 나오면 양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우상향 방향의 공변성이 있는 거고, 증가하면 증가하는, 음수가 나오면 음의 상관관계, 증가하면 감소하는 반대 방향의 공변성을 가진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호가 같다면 0.3보다 0.9가 당연히 더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네. 오른쪽에 이거는 왠지 모르겠는데 제 인스타 릴스에 이런 게 뜨더라고요. Science be like. 이런 무작위적인 데이터에서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우긴다라는 밈인데, 네. 그냥 갖고 왔어요. 정말 릴스에 저런 거 뜨나요? 왜 다들 끄덕이시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상관계수 구하는 거 한번 직접 해볼게요. 우리 계속 혈압과 BMI 사이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네, 얘기를 했었으니까 한번
찍어보자면 어떻게 구하냐? correlation이라서 CORR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자, 일단 여기다 첫 번째 변수를 써줍니다. 우리 혈압이죠. 첫 번째 변수. DF, SBP. 그 다음에 correlation 함수를 구해요. 그 다음에 이쪽 그 파라미터 값으로는 여기다가 넘겨줄 다른 두 번째 변수를 써줍니다. 우리 BMI랑 상관관계를 구하고 싶죠? 그럼 BMI 써주면 됩니다. 이러고 계산을 해보면 0.305구나. 이런 식으로 잘 구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피어스는 상관계수 구한 거예요. 이렇게. 참고로 당연히 코릴레이션은 서로 두 변수 사이에 상호작용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A에 대한 B의 코릴레이션을 구하든 B에 대한 A의 코릴레이션을 구하든 당연히 같습니다. 값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의 상관관계 말고 우리 지금 변수 한 20개 갖고 있잖아요. 걔네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관관계를 쭉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다가 코릴레이션 함수 씌워버리면 됩니다. 왜 오류가 뜰까요? 범주형. 그 문자 데이터가 계속 우리 괴롭히고 있죠. 당연히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코릴레이션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당연히 누메릭 원리를 또 씌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와, 보이시죠? 모든 변수를 가로축에 두고 모든 변수를 세로축에 둬서 이렇게 매트릭스 행렬의 형태로 전체 코릴레이션을 쭉 구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자기 자신과의 상관관계는 1.0이겠죠. 그래서 지금 대각선축으로 1들이 쭉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해석을 좀 해보자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가구원 수는 줄어드는구나. 왜냐면 자녀들이 독립을 할 테니까. 뭐 이런 것들 해석해낼 수 있겠죠. 뭐 나이가 늘어날수록 소득이 줄어드는구나. 직관과 살짝 반대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노년층 데이터가 좀 많아서 그래요. 한 80대까지 좀 넓게 퍼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하여간 값들 보면 되게 재밌는 걸 많이 찾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SBP 요거 한번 쭉 이제 긁어보면 DBP가 한 0.68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관계는 높구나.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바로 위에 있는 요 당화혈색소랑의 관계는 좀 낮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쁜 거를 보여드리자면 요거 있잖아요. 통째로 복사하신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설치했었어요. 그거를 보통 이제 우리 판다스 PD로 불러오고 넘파이 MP로 불러오는 것처럼 C본 라이브러리는 보통 SNS로 불러오거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마틱 너버스 시스템.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SNS라는 라이브러리에서 히트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히트맵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각 값들의 크기를 색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격자 형태로 그려주는 거거든요. 이 안에다가 우리 방금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의 전체 코릴레이션, 다만 숫자형만 얘를 넘겨주면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X축에와 Y축에다가 이렇게 변수들을 쭉 놓고 걔네들의 요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색깔로 쭉 한 번에 보여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밝은 쪽, 얘네들끼리는 상관관계가 되게 높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하이트, 웨이트, 이 변수들은 상관관계 높은 애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뒤에다가 CMap, 칼라 매핑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색깔 설정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레드라고 치면 이렇게 단색으로 한 가지 색깔 안에서 쭉 그려주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보세요. 이거는 뭐 RBBU 이런 거 치면 레드 블루거든요. 이제 파란색은 양수로 빨간색은 음수로 이런 식으로 컬러 코딩 해주고 한 4, 50개 있어요. 심맵 값들이. 네, 열심히 찾아보시면서 최대한 여러분 논문에 예쁜 보고서, 예쁜 색깔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상관관계 몇 가지 해석 좀 해볼게요. 키랑 BMI. 네, 뭐 당연히 키 작은 사람 중에서도 뚱뚱한 사람 있을 거고 키 큰 사람 중에서도 마른 사람 많겠죠.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지금 0.08이 나와요. 저 정도면 상관관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관관계가 없다고 인과관계가 없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인과관계가 있으나 다른 교란 변이들이 많이 작용해가지고 상관관계가 희석돼 버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상관이랑 인과는 그냥 아예 별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속편합니다. 아무튼 상관은 없다. 자,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BMI 대 SBP. 저런 게 사실 딱 논문에서 많이 보이는 정도죠. 한 0.3 정도. 네, 저 정도만 해도 코릴레이션 꽤 상당히 강하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이제 제일 단 인과관계를 찾으려면 뭐 이렇게 해야겠죠. BMI가 올라가면 신장에 뭐더라?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그것 때문에 RAS 시스템이 자극이 돼서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찾으시는 거고 일단 상관관계는 저렇게 있구나. 이게 인과관계 발견의 시작이에요. 키랑 몸무게 해보면 0.65 정도 나오는데 솔직히 의학 논문에서 볼 것 치고는 꽤 높아요. 저 정도면. 진짜 높아요. 저 정도 R값이면. 그래서 상당한 발견 5월 상당한 오류라고 써놨잖아요. 진짜 저게 사실이면 꽤 대단한 뭔가 관계를 찾으신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한 거를 못 보고 지나치신 걸 수도 있어요. 사실 키 커지면 몸무게 늘어나는 거 당연한 거니까. 네. 그리고 저기 보면 헤마토크리트 헤모글로빈 0.97 나오죠. 저거는 거의 100%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거는 그러니까 계산 과정의 오류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값을 보신 거예요. 저 정도 값이 나오면. 왜냐면 이게 뭐 예과분들은 아직 모르실 수도 있지만 헤마토크릿이 혈액 전체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근데 헤모글로빈이 적혈구의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거의 정비례하겠죠. 실제로 현장 가면 그냥 아예 곱하기 3으로 쓰거든요. 헤모글로빈 15 나오면 헤모크rit 45%. 아예 이렇게 곱하기 3배 법칙이 있을 정도면 대놓고 선형 관계가 있다는 의미니까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들고 내가 대단한 R값 0.97짜리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리젝 먹겠죠. 그렇습니다. 자, 참고 삼아 하나만 말씀드릴 텐데 상관계수가 모든 상관관계를 대표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상관계수가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선형적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이에요. 만약에 좀 극단적이지만 스캐터 플롯을 그렸는데 데이터의 분포가 요따구로 나온다. 그러면 상관계수 당연히 거의 빵 나와요. 이런 것들은 되게 낮게 나올 건데 그렇다고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뚜렷한 상황이야 보이죠. 코릴레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수만 보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스캐터 플롯 그려서 어떤 식으로 분포가 생기는지도 함께 봐줘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많은 논문들은 절대로 알값만 실지 않습니다. 위에다가 같이 스캐터 플롯 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느냐? 네. 월별 전력 사용량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이 첫 번째 케이스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에 높고 봄, 가을에 덜하고 여름에 높을 거잖아요. 전력 사용량이. 그러면 진짜 이런 W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이런 거 R값 구해보면 거의 웬만하면 빵이나 0.1 나올 텐데 그거 가지고 막 우리가 상관관계 없음, 아무 의미 없음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이제 약간 다른 주제인데 상관관계의 발견은 언제나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저렇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쭉 그려보면, 네, 요런 것들을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뭐 하나만 추가로 또 보여드리자면, 여기다가 아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true로 바꾸면 위에다가 값들까지 이렇게 숫자로 띄워줘요. 좀 어지럽지만. 네. 이런 거 뭐 사실 폰트 사이즈 줄이시면 될 거고. 아무튼, 이런 걸 우리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상관행렬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숫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 거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상관관계들이 있는 것들이 꽤 있죠. 막 이렇게 한 무대기씩. 근데 저런 게 항상 좋을까? 사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적어놨는데 연구 자체가 충분한 상관관계를 찾고자 하는 거라면 당연히 뭐 좋겠죠. 저런 거 많이 나오면 논문 실을 거 많아지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런 변수들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어떤 예측을 하는 거다. 그러면 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머신러닝에서 다뤄야 될 얘기인데 지금 땡겨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 변수들이 집단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를 다중공선성이라고 불러요. 멀티콜리니어리티라고 부르는데 공선성이 뭐냐면 공변성이랑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두 변수가 선형적으로 같이 움직인다. 한 선 위에서. 근데 그게 여러 변수들에서 함께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다중공선성이라 그러는데 얘가 생기면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하는 건 인공지능 예측을 말하는 건데 그 예측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이게 지금은 되게 이해가 안 됐을 텐데 한 번만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저 DF 같은 신체 계측 변수들도 있고 인구 통계 변수도 있고 혈액 변수도 있고 막 이런 데에서 헤모글로빈 수치 하나를 딱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칠게요. 나중에 우리 진짜로 해볼 건데 아무튼 일단 그거 어렵지 않아요. 네. 아무튼 한번 그냥 해본다고 칠게요. 그러면 사실 헤모글로빈이랑 관련 있는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보면 헤모글로빈이 지금 맨 오른쪽 행인데 사실 꽤 빨갛거나 꽤 파란 값들이 좀 보이죠, 상당히. 근데 자,
이 변수 덩어리 안에 키, 몸무게, BMI, 체지방률, 키빼몸, 근골격량 막 이런 식으로 체중이나 몸무게랑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한 무대기로 넣어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쪽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예측 모델이 학습을 하다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걸 학습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그쪽 무더기 변수들이 있는 쪽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계속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림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원래 실제로는 막 요런 뭐 혈압, 간 수치 요런 변수들도 중요한데 얘네들을 무시하고 변수들이 막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이쪽으로 예측이 쏠려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만 보고 헤모글로빈을 판정을 하고 얘네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인데 앞에 두 개만 신경을 쓰게 되죠, 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도와 예측력,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꽤 문제인데 각 변수의 영향력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진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자,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을 그렇게 만들어진 편향적인 모델이 있다고 쳤을 때 걔를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아, 헤모글로빈을 예측할 때는 키도 중요하고 몸무게도 중요하고 BMI도 중요하고 체지방률도 중요했구나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봐요. 근데 얘네들끼리 서로 막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상관관계가. 그러면 사실 얘네들끼리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중요하게 보였던 건지 아니면 얘네가 진짜로 헤모글로빈의 결정적인 변수들인 건지를 구분할 수도 없고 얘네들끼리도 서로 누가 중요한 건지 독립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해져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중 공선성이 막 강하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변수들을 제거하고 변수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이런 문제를 최대한 없애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집단적인 높은 상관관계들은 전체적으로 편향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안정성과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모델의 독립적인 변수 영향 평가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얘들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오늘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다중공선성을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수치화. 자,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기본적인 건 당연히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쭉 그려가지고 아 얘네들 한 무더기로 와 미쳤네 AST랑 ALT랑 헤파틱을 한 데다 다 넣어놨어? 안 돼. 헤파틱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두 개는 없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간 관련된 변수들은 서로 당연히 영향이 매우 높을 테니까 얘네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상관계수 구했던 것처럼 사람은 계속 이거를 수치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 해요. 얘가 다중공선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래서 그거를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잖아요. 분산 팽창계수라는 저 지표를 활용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를 확인을 합니다. 네. 자, VIF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다른 모든 변수들로부터 이 변수의 값을 얼마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자, 만약에 이 변수는 너무 쉽게 예측이 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웨이트 같은 거, 체중 같은 변수들 보면 굉장히 다른 변수들이랑 상관관계가 높잖아요. 그럼 다른 변수들 갖고 쉽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얘는 다른 변수들이랑 많이 얽혀 있다는 거니까 다중공선성 이슈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애겠죠. 반대로 뭐 어떤 변수는 다른 변수들부터 쉽게 예측이 안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만큼 딴 변수들과 독립적이다. 딴 변수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멀티콜리니티 이슈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이 낮겠죠.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우리 5차 시 때 배울 선형회귀에서 나올 거라 조금 복잡한데 일단은 다른 변수로 얼마나 쉽게 예측이 가능한지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아까 스태츠 모델즈 나도 여기도 제대로 적어놨네. 요거 이용해서 VIF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참고로만 일단 해주세요. 자, from 그 우리 저번에 지금까지는 사실 임포트 as만 해봤잖아요. 뭐뭐를 뭐뭐라는 이름으로 불러온다. 근데 사실 from 임포트도 있거든요. 어디 어디에서 무슨 모듈을 불러온다. 그래서 스태츠 모델즈라는 패키지의 스태츠라는 폴더의 아웃라이어스 인플루언스라는 모듈로부터 모듈 기억나시죠? 파이썬 함수들 모아놓은 곳. 요 모듈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variance inflation factor라는 함수만 가져오겠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면 진짜 지금 우리 이 작업 공간 안으로 저 함수가 불러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그 상관계수 계산할 때도 우리 문자형 데이터 있으면 계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문자형 데이터를 다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DF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 문자형인 애들을 드랍을 해줍시다. 컬럼 드랍할 때는 드랍 함수에다 컬럼스 파라미터 입력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성별, 그 다음에 리전, 지역, 그 다음에 하우스, 문자열로 되어 있는 이렇게 세 가지 함수들은 모두 드랍을 해주고 얘네만 VIF-DF라는 VIF 계산을 위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줍시다. 그리고 일단 출력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문자형 다 날아가고 딱 숫자형 데이터들만 남은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된 사람. 네, 살짝만 기다렸다 넘어갑시다. 자, 그럼 VIF, DF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 줄 건데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컬럼 날리기. 자, 그 다음에 우리 VIF 값을 한번 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키에 대해서 볼 건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 키가 지금 전체 변수 리스트에서 몇 번인지를 찾아줘야 돼요. 이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이 좀 특이해서 그래서 그 하이트라는 변수에 인덱스라는 요 하이트 인덱스라는 변수를 만들고 뭘 저장해 줄 거냐면 전체 DF에서 일단 컬럼 이름들만 쭉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get location 위치를 찾아내라 라는 함수를 써서 거기다가 하이트 요 키라는 변수의 번호가 몇 번이니? 라고 물어볼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하이트 인덱스 출력해보면 7입니다. 잘 대답해주죠. 자, 그럼 이제 준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 가져왔었던 여기서 임포트 해왔던 저 버라이언스 인플레이션 팩터 함수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값으로는 데이터 프레임을 통째로 넣어주는데 우리 아까 VIF, DF 요거 만들어놨죠. 숫자형만 갖고 얘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좀 밸류스 해가지고 숫자 값들만 넣어줍니다. 밸류스 이렇게 넣어주고요. 두 번째 값에다가는 우리 방금 계산한 우리 궁금한 저 하이트의 인덱스 있잖아요. 쟤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뭘 실행하게 되냐면요. 요 VIF-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값들만 가져와서 걔네들만 가지고 저 height라는 변수의 VIF 값이 얼마니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수행을 해보면 너 왜 오류가 뜨니? is infinite. 저거 여기서 그러네. id가? id가 지금 저기 있었구나. 오케이. 그럼 우리 id까지 떼줍시다. 자, VIDF에서 id 떼주고요. 맨 처음에 요거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그 하이트 찾는 것도 VIF, DF 기준으로 바꿔줍시다. ID를 인덱스로 했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이제 실행을 해주면, 오, 키라는 변수에, 네, VIF 값은 72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여기까지 혹시 잘 되셨나요? 된 사람? 네. 혹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값이 얼마, 어떻게? 네. 아, 여기서 하이트 인덱스를 찾았을 때, 요거 얘기인가요? 그러네요. 네. 345가 맞는 값입니다. 네. 요러면 다 잘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얘가 뭘 한 거냐면 요 함수가 알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변수들을 가지고 이 변수를 예측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직접 혼자 실험을 쭉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345가 나왔다. 라고 하네요. 자, 이 다중공선성을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얘를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보진 않아요.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에 있는 모든 그 변수들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반복문을 쭉 돌려가면서 모든 그 값들의 VIF 값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이건 나중에 그냥 연구할 때 활용하시라고 코드 적어놨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 보통은 5를 넘어가면 5에서 10 사이 정도면 조금 이슈가 있음 정도로 생각을 하고 10을 넘어가면 좀 얘는 문제가 심각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다 막 10 넘잖아요.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변수 몇 개만 빼주면 금방금방 날아갑니다. 왜냐면 서로 공산성이라는 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몇 개만 날려주면 금방금방 값은 뚝뚝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SBP, DBP, BP가 대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죠. 지금 100만. 그러면 걔네들은 당연히 BP 하나만 남기고 날려주는 게 나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미리 다중공선성을 탐색해서 서로 영향을 주는 변수끼리는 제거해주는 게 낫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사실 머신러닝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다음번에 머신러닝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중공선성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단 자, 요약해 드릴게요. 둘 다 실제로 제가 연구하면서 봤던 상관행렬이거든요. 자, 왼쪽 무난하죠? 저 파란색 쭉 대각선이 있는 거는 자기 자신과의 공선성이라서 1.0 나오는 거예요.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면 솔직히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VIF 아까 한 것처럼 반복문으로 쭉 계산해보면서 변수 한두 개 빼가면서 다 10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그냥 돌리면 돼요. 그 정도면 할만하죠? 자, 이거 다른 연구에서 나온 건데 거의 뭐 손수건? 카펫? 네, 심각하죠. 이건 진짜 심각하죠. 이러면 변수 하나하나 제거하는 걸로 해결 못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다음 시간은 아니고 8차시쯤 말씀드릴 네, 차원 축소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네, 복잡한 방법을 활용해서 줄여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통계학의 기본 원리와 정규성인데 10장 남았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선택지는 넘기자 지금 하자고요. 지금 하자면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나옵니다. 넘기자 손, 지금 하자 손, 지금 합시다. 자, 수업 한 번만 끊고 갈게요.